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청동에 자리한 부산 근대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사실 부산의 나이 지긋한 분들에게는 미공보원이나 미문화원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미국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부산에 전하는 장소로 이용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100여 년 전 이곳이 어떤 건물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제강점기 우리의 뼈아픈 역사의 무대였던 그때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시죠. 때는 1929년 무슨 일인지 대청동 거리가 시끌시끌합니다. 조선인들에게 저기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따 참. 이 부산 사람 맞나? 오늘 이게 이거 동양척식 주식회사 완공식 날 아닌겨? 아 참. 동양 뭐라고요? 아따 참 이 사람 세상 혼자 사나? 저기 신문에 일면에도 나고 했는데 못 봤는겨 예?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이 갖고 동척. 에이. 동척? 대일본 제국의 신민 여러분, 이렇게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지점 완공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조선인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전하겠다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농업의 근대화 이번이다. 일본 놈들이 웬일이고 좋은 일도 다 하네. 그러게. 근데 역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역시 기술이 좋긴 좋은갑네.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딱 지나지. 에이 뭐지? 대청동 거리에 우뚝 세워진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인들은 일제의 속셈을 꿈에도 몰랐죠. 영두산 아래에 자리한 부산 근대역사관. 사실 이곳의 전신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100여 년 전의 건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화려하군요. 그 당시에 최첨단이었던 이런 유행 양식이었던 모던 스타일의 양식을 가져오고 또 그것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재료의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 건물이 아마 만들어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명 동척. 이 건물이 처음 세워질 무렵의 대청동은 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동척이 들어선 거리는 조선은행 부산지점, 조선식산은행 등 여러 은행이 자리했던 부산 최고의 금융거리였죠. 부산의 자본이 모두 모였던 일제 권력의 공간이자 수탈의 거리였습니다. 동척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빌딩이라 불리며 이목을 끌었는데 그 화려함 뒤에는 조선 수탈이란 속내가 숨어 있었죠.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소위 한일 협동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일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제 농촌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일본 농민들을 조선에 이주시켜서 조선을 이제 일본화하는 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동척은 설립과 동시에 토지를 확보합니다. 협동사업을 핑계로 정확한 측량 없이 토지를 사들이는 동척. 실제 측량 면적은 장부상의 면적보다 훨씬 넓었죠. 1917년 말에는 조선 총독부 다음으로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동척이 토지 매입에 혈안이 된 이유는 바로 이주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몰락한 일본 농민을 조선으로 이주시켜 자국민 구제와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일거양득을 노린 것이었죠. 때문에 동척은 안내 책자를 만들어 권장할 만큼 조선 이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세우고 일본인 농민 이민자들을 조선 팔도 곳곳에 정착시키죠. 이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부산 강서구에는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토지 수탈을 생생히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 죽동동 514-458번지가 현재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돼 있고, 그 당시에 최초의 그 토지대장인 대장을 보면은 그 대정 10년, 그러니까 1921년도에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취득을 했습니다. 1921년 동척의 손에 빼앗긴 강서구 죽동리 514번지. 하하, 놀랍게도 현재까지 동척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면적이 32,483평.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하나의 들판이지. 들판이 그대로 이제 넘어갔다. 요건 이제 한 건 사례인데, 이외에도 강서구에는 이제 이런 건이 10건이 있다고 보면 되죠. 이 일대가 그 일본 그 식민지 회사인 동양척식회사 땅인데, 하천 옆에 있는 땅들은 다 비옥하고 곡식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이 땅을 먼저 수탈할 때는 하천이나 강가에 있는 땅들을 먼저 수탈해요. 강서구처럼 광복 이후 미처 등기 이전을 못한 채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간직한 땅이 전국에 무려 13만 평이 넘게 있습니다. 동척은 이렇게 땅을 뺏는 것도 모자라 조선인을 소장농으로 부리기까지 했죠. 어이, 김윤식이. 오늘이 소장료 내는 날인데 준비는 다 됐으모니까. 그게 날짜를 좀 미뤄주시면 안 됩니까? 당장에 먹을 쌀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달에도 열흘이나 늦춰주지 않았습니까? 시끄럽고 빨리 내놓는 게 좋을 거머니다. 뭐라고? 그게 늦춰준 기가 날마다 이자를 받아가는 바람에 다 합하면 그 2배를 냈는데,
낫도 우리 돈, 비료도 우리 돈으로 사는데 소장료랍시고 절반을 뚝 떼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란 말이고. 아니 이게 뭘 잘못 먹었나? 죽고 싶으니까. 그래, 죽이 봐라. 어차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함 죽이 봐라.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칵! 페이 새끼들아. 뭐 도둑? 어이! 하이! 동쪽 직원이 농장에 직접 파견되고 그 밑에 지도원들을 둬서 농장을 관리하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소장료의 50%를 원래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그 농기구 대여비라든지 또는 비료값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명목으로 해서 거의 80% 가량을 소장료의 80% 가량을 받아가는 그런 그 착취 기관으로서 이제 전락이 된 거죠. 부산 근대 역사관 수장고에는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의해 조선농민 수탈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비밀 1930년대부터 동척이 대부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에 필요한 담보 물건의 가치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게 되면은 토지부터 해서 광물 자원까지 심지어는 철도 궤도까지 담보 물건에 대한 상세한 그런 감정 규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농경지 최저 표준 요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을 전부 세분해서 또 이렇게 나타냈는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행은 7푼인데 개정을 한 거는 6푼 5리로 해가지고 더 이제 낮게 그래 책정된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제대로 감정을 우리는 받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싸게 대부 조건으로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척의 수탈에 조선 농민들의 비명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 횡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당시 신문마다 동척의 행태를 풍자한 기사가 끊이질 않았죠. 최고의 수탈 기관이던 조선 총독부의 버금가는 권력으로 조선을 착취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 동척의 건물 역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광복 이후 부산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의 주인은 또다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이가 되고 맙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고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풀러기게 됩니다. 그해 9월 미군이 부산에 주둔해 동척 건물을 숙소로 쓰면서 그 이름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신한공사로 다시 미문화원으로 바뀝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조선 농민을 수탈하던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그걸 8.15 해방되면서 다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장기가 걸려있던 자리에 성조기로 바뀌었을 뿐 다른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하필 동척 건물을 숙소로 삼은 걸까요? 이들의 기준은 바로 화장실이 재래식이냐 수세식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적산가옥이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좁고 또 생활하기가 불편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호텔이라든지 또는 동척이나 이런 건물들은 이미 그 수세식 그런 화장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상당히 큰 건물로서 어떤 미군들의 어떤 활동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택적으로 그러한 건물들이 미군들이 점령을 해서 숙소로 사용하거나 자기들의 생활 근거지가 된 것 같습니다. 49년 7월 미군의 숙소는 미국 해외 공보처 기관인 부산 미 문화원으로 개원합니다. 미 문화원은 부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국 문화를 전하며 60, 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가 되죠. 하지만 이를 뒤엎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2년 3월 대학생들이 미 문화원에 불을 낸 것이죠.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은 광복 이후 최대 반미 시위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국 반미 운동의 신호탄이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군부의 그 5.18 사건이 묵인된 것을 알게 되자 점차 반미 시위가 격해지고 또 이런 왜곡된 어떤 그런 한미 관계를 바로잡고자 학생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미 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방화 사건 이후 미 문화원은 마치 요새 마냥 늘 경찰이 배치돼 있었죠. 특히 건물 1m 반경은 출입이 통제됐던 한국 안의 미국 땅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예? 왜? 오늘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부터는 미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미국 영토입니다.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문을 나세요. 미국 땅이에? 아이고, 이 경찰 선장님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 버젓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우리 땅이지 어째 미국 땅입니까? 내 바빠서 그러니까 좀 지나가입시다. 어이, 방화 사건 이후로 민간인 출입 통제하는 거 모르고 있나? 좋은 말로 할 때 앞쪽으로 돌아가도록 해. 아, 나 진짜 너무하네.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까? 사람을 뺐습니까? 그냥 길 좀 지나가자는데 와 그러십니까?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어? 신분증 내봐.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내 가기 전에 뭐 하나 물어보입시다. 이 발이 미국 땅에 있고 내 몸은 한국 땅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땅에 있는 겁니까? 어이, 이 사람 체포해 빨리. 간니네. 잊어버려 살겠네. 역사관 맞은편에서 2대째 서점을 운영 중인 전영철 씨는 그 시절이 생생합니다. 지금 저 주차장 있던 자리가 미 문화원 주차장 있던 자리에 거기도 안팎으로 다 초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신 건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수상한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뭐 수색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 땅에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니었던 곳. 94년 부산 미 문화원 반환 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미국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대개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이 점령하고 있던 것은 소파 협정에 의해서 그 점령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근거로 미국이 이것을 자기들의 소유가 있었을까?
알아보니까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서 전후 처리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한미 재정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1948년에 맺은 한미 협정서 내용 중 임시로 사용케 한다라는 문구가 실마리가 되어 미 문화원 반환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계속된 반환 운동. 하지만 이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었으니 일부 부산 시민들의 눈초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아직도 그런 게 있지만 미국이 하는 것이면 다 옳은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선 불가침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미 문화원은 우리가 반환하라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미국이 강점맨 건물을 내놓지 않는 것이 문제보다 그 이해 못하는 시민들의 심정이 우리에겐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확립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드디어 1999년 미 문화원은 우리 품으로 반환됩니다. 이후 미 문화원은 건물이 가진 100년의 역사를 인정받아 부산 근대 역사관으로 제2막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산 근대역사관이 지나온 100년은 부산의 역사를 넘어 고난과 투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상징이 아닐까요? 지난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동양척식 주식회사, 미공보원, 미문화원, 그리고 아메리카 센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부산 근대역사관. 이곳은 다양하게 불렸던 이름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질곡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라 하겠습니다.